우리가 IT 로드라고 하면은 실제로 소모되는 어떠한 컴퓨팅에 드는 양이라고 본다면은 그거 외에도 거의 절반 가까이 이 냉각에 소모가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쿨링 방식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이 바로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물에 퐁당 빠뜨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전력 소모량이 너무나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열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냉각 방식이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기존의 순행식이나 공냉식 같은 기체를 통해서나 액체를 통해서 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아예 이 액체에 데이터 센터를 빠뜨린 다음에 열을 빨리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러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발성의 어떠한 그냥 주목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정말 이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국제에너지기구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발췌를 좀 해온 건데, 2026년까지의 EU 기준으로 전력 수요 변화의 추정 동인이 뭔가를 좀 살펴본 게 되겠는데요. 전체 토탈 2551TWh에서 수요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가 AI를 통해서 점차 이렇게 확 증가를 했다라는 거를 구성해서 보니까, 우선 노란 쪽이 일단 산업이 다시 부흥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가동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고요. 거기다가 전기자동차 부분, 전기자동차가 배급이 되면서 이렇게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 그런 다음에 히트펌프, 유럽 같은 경우에는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주목을 받을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나 많이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도에 이렇게까지 증가를 한다. 그 중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도 데이터 센터 부분이 암호화폐와 AI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2배 가까이 높은 전력을 소모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다음을 또 보시면은 요게 데이터 센터의 종류를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는데, 연두색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뭐 인텔, AMD의 어떤 서버용 CPU 기반으로 들어가는 서버들이 되겠죠. 요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또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이렇게 발굴되는 게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직 AI 데이터 센터만으로만 사용되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비중도 커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00개 중에 3분의 1이 미국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빅테크들의 투자에 의해서 이러한 비중이 점차 빠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법인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의 붐이 계속 일고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82개가 가동 중인데, 이게 아일랜드 국가 전체의 17%의 전력을 소모를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54개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법인세 때문에 이 거의 뭐 데이터 센터의 나라가 될 것만 같아요. 거기다가 기존에도 이게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커지고 있었죠. AI가 아니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의 중심에 어떤 플랫폼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고, 엣지 디바이스와의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OTT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모든 것들이란 데이터 서버를 기준으로 구축이 된 것이 있었는데, AI가 추가가 되면서 전반적인 전력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AI를 하면 계속 뭔가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습을 하는 데에도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구글 검색이 최대 10배 더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와 비슷하게 AI 산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전력 소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인데, AKCP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에너지 소모 예상을 보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 네트워크가 점차 증가를 한다. 요거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우리가 전달하고 받고 하는 이미지, 영상, 그리고 다양한 생성형 데이터들, 이런 것들의 트래픽이 증가를 할 거니까 점차 2024부터 해서 계속 증가를 하는 거는 예상이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는 점차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율로 보면은 원래 컨슈머 디바이스 있죠. 텔레비전, 컴퓨터, 모바일폰 이런 것들이 더 주가 되었는데, 이러한 비중들이 점차 줄어들고 오히려 이 메인스트림이 데이터 센터와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어떤 네트워크와 관련된 전력 소모가 엄청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난 9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와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차세대 원자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 거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점차 어마무시한 컴퓨팅이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러한 컴퓨팅을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 그리고 발열량을 유지를 잘 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어쩔 수 없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5% 증가하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배치하는 요 증가율보다 넘어서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 기간이 이제 A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AI 파워드 센트럴라이즈드 데이터 센터,
거의 다 AI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 당장 지금 엔비디아 GPU H100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미국 가정에서 쓰이는 전력과 거의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몇만 개 들어가잖아요. 데이터 센터마다 몇만 개 들어갈 거고, 그러한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즉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요구가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러한 대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지원을 함에 인해서 이런 컴퓨팅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점차 이 비중이 넓어져 가는 거 보이시죠? 파워 컨섬션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서버를 구축을 하겠지만도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테슬라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030년까지 거의 32기가와트를 초과하는 사용량을 쓸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이터 센터의 이 전력 소모량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걸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쿨링입니다. 쿨링, 냉각이죠. 이 데이터 센터에 이 열이 나잖아요. 컴퓨팅을 할수록 이 반도체들, 칩들의 어마무시한 열이 날 텐데 이러한 열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일단 이 너무 열을 많이 받는다 하면은 이 전자장비의 신뢰성이나 수명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얘들의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있는데 그 동작 범위에서 동작하지 않고 계속 너무 뜨거운 데서 계속 동작을 하게 되면은 수명을 잃는다거나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 컴퓨팅 연상 결과를 낳는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이 성능 향상과 관련해서는 이게 예전에 이제 뭐 GOS 사태라던가 우리가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인위적으로 칩이 자신의 성능을 안 내려고 스로틀링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즉 성능이 제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냉각을 잘 해줘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더군다나 너무 과열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성이 또 떨어져요. 원래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니까 그만큼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점도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IT 로드라고 하면은 실제로 소모되는 어떠한 컴퓨팅에 드는 양이라고 본다면은 그거 외에도 거의 절반 가까이 이 냉각에 소모가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쿨링 방식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이 바로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를 볼 때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PUE라고 하는 건데요. Power Usage Effectiveness라고 표현하는 요 PUE는 지금 보시다시피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IT 기기들이 소모하는 에너지 분의 데이터 센터 전체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엔비디아 GPU가 한 100kW를 소모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전체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한 200kW가 됐다. 그러면 100분의 200 해서 PUE가 2.0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실제로 이 반도체를 돌릴 때 계산을 할 때 소모되는 이 양만큼 전체 소모가 가깝다면 점차 1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PUE가 1.0이다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거의 뭐 완전 무료로 냉각되고 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북극에 혹은 남극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북극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거의 1에 가까운 PUE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북극에 지었기 때문이죠. PUE가 2.0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어떠한 전력 컴퓨팅 AI를 통해서 GPU를 돌린다 하더라도 원래 전력 소모보다 2배나 많은 전력을 소모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있는 거, 저게 1.1 정도의 PUE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18,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1.09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균 PUE가 1.6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렇게 1.1대를 가지고 굉장히 낮은 PUE를 가지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12 정도가 되는 PUE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다 1.2에서 1.3 정도의 PUE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소규모의 어떤 엣지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좀 작은 데이터 센터 이런 데는 대부분 다 PUE 수치가 2.0 이상을 가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데이터 센터의 다양한 종류들이 나올 건데 어떠한 냉각 방식을 가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PUE 값을 낮출 수 있느냐가 이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잘 지어지느냐의 척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데이터 센터 전체 소모 에너지가 200MW라고 하고 IT 기기의 소모 에너지는 100MW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로 돌렸을 때 100MW인데 전체 소모는 200MW다 하면은 PU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100분의 200해서 2.0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계산되는 2.0의 PUE를 가지는 데이터 센터의 실제 전기 요금은 얼마나 될 것이냐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걸 살펴보시면요, PUE가 2.0일 때 1년 동안 전기 요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kWh를 제가 이제 간단히 100원이라고 했어요. 이거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원보다 조금 높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는데 그냥 100원이라고 쳤습니다. 100원이라고 쳤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200MW에다가 100원, 킬로와트 시당 100원이니까 이거를 24시간 365일로 곱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약 1752억 원이에요. PUE가 2.0일 때는 1752억 원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냉각만 잘해서 PUE를 낮춘다고 칩시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200메가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100메가 곱하기 PUE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PUE가 2.0이었기 때문에 이게 200메가였는데 PUE가 만약에 좀 낮아졌다. 예를 들어 1.1이라고 해보자.
라고 하면은 1,700억 들던 게 964억으로 줄어듭니다. 약 800억 원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PUE가 낮은 거를 개발을 함으로써 그냥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암호화폐 채굴 때도 이게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채굴을 할 만한 정도가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도 PUE가 충분히 낮아져야지만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공냉식 에어쿨링이죠. 바람을 계속 쏘아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팬을 딱 장착을 해가지고 저기 하나하나 꽂힌 게 이제 렉이죠. 렉에 딱 꽂혀있는 저런 PC들이 다 꽂혀있는데 저기다가 바람을 계속 돌려가지고 저런 고밀도 장비에서 이 열들이 계속 선풍기로 나가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 굉장히 뭔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은 것처럼 온도를 유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냉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AI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전력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밀도가 높은 거야. 무슨 밀도가 높냐? 똑같은 공간에 너무나도 많은 계산을 많이 해. 너무나도 많은 계산을 하니까 그만큼 열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고, 그러면 그러한 열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열을 빨리빨리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은 것이 우리 PC에서도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께 굉장히 많이 알려진 순행식이죠. 액체 냉각. 지금 이게 PC를 예로 들었는데 저렇게 이제 물이 막 돌면서 저러한 열을 빨리빨리 빼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바로 순행식 액체 냉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퀴드 쿨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나 다른 냉각액을 사용했고 장비의 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빼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C 같은 경우에는 CPU 칩 위에 이렇게 물 블럭을 딱 해가지고, 물이 또 비열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을 분사할 수 있도록 라디에이터라든가 어떤 방열 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고 점차 이렇게 열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또 설치하고 유지 보수가 복잡할 수 있고 또 누수가 되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전자칩 날아가겠죠.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아예 칩을 저렇게 액체에 빠뜨리는 방법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 잘 안 되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방식을 쓰면은 액체나 기체를 사용한 방식보다도 냉각 용량 자체가 2배 이상입니다. 대체로 그래요. 다 다르지만도 보통 공냉식이나 순냉식 같은 경우에 약 80kW의 냉각 용량을 가지는데, 액체 냉각으로 저렇게 직접 빠뜨려가지고 열을 빼주게 되면은 거의 200kW까지도 냉각 용량을 가지니까 빠르게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밀도 높은 계산량을 가진 칩들도 열을 빨리빨리 빼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때 쓰는 이러한 액체는 물이 아니라, 물이 되면 안 됩니다. 물이 안 되고 비전도성 물질을 가진 거죠. 비전도성.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을 저 안에 넣는다는 겁니다. 저렇게 빠뜨린다 하더라도 반도체 칩은 잘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러한 액들이 계속 돌면서 냉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액침 냉각 방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페이즈 1 이머전 쿨링이라고 해서, 페이즈 1 상태가 하나라는 거예요. 싱글 페이즈라는 거니까 상태, 어떤 상태? 액체라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페이즈라는 게 그냥 액체, 기체, 고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즈가 싱글이다라는 거는 액체 하나의 상태로 이렇게 칩을 술술술 도다가 이게 뜨거운 것들이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쿨링을 시켜가지고 바깥쪽으로 열을 빼준다,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방식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싱글 페이즈, 단상 액침 냉각이라고 부르는데 계속해서 이 순환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열이 계속 분산이 될 거니까. 근데 요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페이즈 2 방식인데요. 자, 투 페이즈 이머전 탱크라고 돼 있죠. 이 뭐냐? 액체를 끓여서 기체로 만든다는 겁니다. 야, 이거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자장비들이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담궈놔요. 그럼 얘들이 열을 받겠죠. 열을 받으면은 액체가 끓는 거야. 액체가 끓으면은 액체가 너무 끓어가지고 기화가 되겠죠. 기화가 되면은 그 기화가 된 상태가 되면서 기화열로 통해서 열이 엄청나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비전도성 액체 물질이 이 끓는 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빨리 끓기 시작하고 빨리 기화가 되면서 응축이 되면서 다시 웜됐다가 다시 식혀가지고 액체로 들어오고 막 이러한 방식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액침 냉각 방식이 상당히 고밀도의 전력 소모를 하고 있는 칩에서도 열을 빨리 빼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물에 빠뜨린다고 하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칩을 많이 데이터 센터에 박아놓고 있잖아요.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GPU는 사실상 전력 소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효율적인 칩은 사실 아니거든요. 컴퓨팅을 어마무시하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대안이 없어서 엔비디아 칩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지 진짜 전력 소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냉각을 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액침 냉각 방식이 이제 최근에 막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PUE를 가진 어떠한 냉각 방식이 나온다면은 그것 또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주목받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렇게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 어마무시한 전력 양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은 열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열을 낮추기 위해서 기냉식과 수냉식은 물론 액침 냉각까지 살펴본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